아버지,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을 지켜온 집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주먹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된다는 걸.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혹은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도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실지 모릅니다. 올해 68. 아직 정정한 몸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눈이 떠지고 뒷산을 한 바퀴 돌고 내려와도 수만 번 안 차오릅니다. 병원은 작년 건강검진 때 간 게 전부였습니다. 의사 선생이 그러더군요.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정말 건강하시다고. 약 먹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규칙적으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33세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슈퍼를 운영하는 집딸이었고 저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개를 받았고 서너 번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아내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저는 낮 근무 끝나고 바로 야간 근무를 뛰었습니다. 한 달에 20번은 그렇게 이중 근무를 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미싱 부업을 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우리에겐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만의 집을 갖는 것. 그렇게 모은 돈으로 38배 처음 집을 샀습니다. 지금 사는 이 집입니다. 당시엔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25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잔금 치르던 날 아내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사 가던 날도 생생합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돈이 아까워서 친척들 차를 빌려 직접 날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고 저녁엔 아내가 끓인 미역국을 마당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돌이 막 지난 때였습니다. 아이는 새집이 신기했는지 이 방 저 방을 기어다녔습니다. 아들은 크면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고등학교도 지역에서 제법 이름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서울에 있는 4년제를 갔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아내와 저는 기꺼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길 바랐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것도 정규직으로. 그때 제 나이 60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직후였습니다. 아들의 취직 소식을 듣고 아내와 둘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날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네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은 2년 뒤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같은 회사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전세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들어갔지만 기꺼이 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아. 예쁜 여자아이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며느리가 몸조리 온다며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있다 간다더니 석 달이 됐습니다.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며느리와 손주를 돌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석 달 뒤 그들이 나갈 때 집이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사람이 그립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손주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멀었고 아들 부부는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진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3개월을 병원에 있다가 집으로 왔지만 예전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한쪽 팔을 잘 못 쓰게 됐습니다. 제가 간병을 했습니다. 밥을 해먹이고 약을 챙기고 재활치료에 데려갔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한 번씩 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바쁜 건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서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고 팔도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산행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아내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2달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준비된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는 많이 컸습니다. 벌써 7살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갈비찜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손주는 방에서 태블릿으로 만화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이제 있으시고 재산 정리는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재산 정리.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내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요즘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나중에 상속세도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게. 아들의 말이 계속됐지만 제 귀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 그 시간이 온 거구나. 내가 정리돼야 할 사람이 된 거구나.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세금도 절약되고 아버지도 편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인지는 모르겠더군요. 그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손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힐끗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불안했습니다. 찝찝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경로당에 갔습니다. 동갑내기 김노인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진명에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심하라고. 우리 동네 박서방이 그거 했다가 망했다고. 박서방은 3년 전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사업이 망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들네 집 작은 방에서 눈치 보며 산답니다. 명의가 누구 건데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각해봤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겠냐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할 것 같아서 그러냐고. 저 아버지 아들인데. 그 말에 할 말이 막혔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는데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명절 사흘 전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처가에 간다고. 아내가 그 문자를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절날 우리 부부는 텅 빈 집에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둘이서만.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구청에 같이 가야 한다고. 서류 처리하러. 서류 처리가 진명의 이전 건임을 알았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하자 아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결정하라고. 통보였습니다. 아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벽 4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냥 해주자고. 그게 아들이 원하는 거면.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멀어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준비를 철저히 해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한가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가 제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도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도장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남들 말 너무 쉽게 믿는다고. 도장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옆에 있고 공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내려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달 뒤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방문해서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가구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왜 며느리가 우리 집 가구에 대해 말하는지 신경 쓰였습니다. 한 달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집 보러 왔다고 했습니다. 전세로 나왔다고 들었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세? 황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집을 전세로 내놓기로 했다고. 아버지는 요양원 가시는 게 낫다고. 이미 계약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입주라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다 정해진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 대비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 달 뒤 우리는 짐을 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요양원은 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아들이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 보였습니다. 실버타운 행복요양원. 행복이라는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이 나와서 맞아줬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2층 끝방이 우리 방이었습니다. 12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 침대 2개와 작은 옷장,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가져온 짐이 큰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박스 5개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온다고. 언제인지 구체적인 날짜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가 정말 내가 낳은 애가 맞나? 첫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밤새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지만 다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했습니다. 언제 오냐고. 다음 달쯤 간다고. 통화는 2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이 입금됐습니다. 요양원 비용과 생활비. 우리가 돈으로 처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분노가 컸습니다. 그 다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지막엔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분노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요양원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마다 그곳에 나가 앉았습니다.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박재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퇴한 법무사였습니다. 며칠 뒤 박 노인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제 사연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증여한 일, 요양원에 오게 된 경위를. 박 노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봤냐고, 특약 조항이 있었냐고, 부양 의무 조항 같은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갖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방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계약서를 가져갔습니다. 박 노인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부담부 증여라고 했습니다. 단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라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특약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집을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송사는 돌이킬 수 없다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맞서야 하나.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심했습니다. 박 노인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와달라고. 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에게 아들의 방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석 달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들도 정리했습니다. 짧고 냉정한 답장들, 통장 거래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박 노인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승산이 있다고.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는 끝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각오는 이미 했습니다.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 법원 통지서가 날아갔을 겁니다.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 거 아니냐고. 아들이 매달 돈 보내드리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돈만 보내면 다냐고 물었습니다. 석 달 동안 한 번도 안 왔잖냐고. 집을 왜 전세로 냈냐고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의가 자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송 취하하라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냐며 체면을 걱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다고. 이제 시작이라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제 남은 인생을 제가 결정하겠다는 것.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 통지서가 왔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변호사와 3번을 더 만났습니다. 증거를 보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대신 아들의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하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도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내용 증명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허세라고, 오히려 이런 협박이 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석 달 만입니다. 당일 아침 변호사가 차를 보내줬습니다. 아내도 함께 갔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복도 반대편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양쪽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에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2미터 거리였지만 천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 해지 청구권. 법률 용어로 설명하니 우리 가족의 비극이 서류 뭉치로 축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아들 측에 물었습니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을 전세로 내놓은 것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아들의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매달 금액을 송금했고 집은 법적으로 의뢰인의 소유라고.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역, 요양원 방문 기록.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조정위원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을 전세로 내놓기 전에 부모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위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집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되 증여세 문제는 양측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합의 조정이었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잠깐 나가서 의뢰인과 상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아들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으로 가겠다고.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2달 뒤로 잡혔습니다. 조정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아들과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잖니, 내가 먼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요양원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들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요양원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통보였다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양 의무를 포기하는 명백한 행위라고,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잔액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통장에는 1,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합치면 1년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아는 사회복지사를 소개해줬습니다. 일주일 뒤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들이 부양을 거부한 상황이므로 임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들 때문에 2달이 지났습니다. 첫 재판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정식 재판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앞에 앉아 있고 양쪽 변호사가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폈습니다.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3달 동안 방문하지 않았는지, 집을 전세로 내놓기 전에 부모와 상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이 직접 대답해야 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들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바빴다고, 전화로 안부는 물었다고. 하지만 통화 기록을 보면 평균 2분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판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모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집이 필요했다고,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다고.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한 달 뒤로 잡혔습니다. 재판정을 나올 때 아들과 또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고. 우리가 이길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집을 돌려받으면 다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꿈.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싸움을 시작한 건 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증언했습니다. 아들이 3달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 요양원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원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특히 어머니께서 자주 우신다고.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요양원이 시설이 좋은지, 다른 노인들도 가족 방문이 뜸한지 물었습니다. 원장은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시설은 양호하고 다른 어르신들도 가족 방문이 드물다고. 하지만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설이 좋다는 것과 가족의 방문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물질적 지원만으로 부양 의무가 충족되는 건 아니라고. 판사의 말투에서 이미 심증이 굳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증인은 박 노인이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의 법적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넘기는 대가로 수증자가 부양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실질적 보살핌이 포함돼야 한다고. 재판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우리 가족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다가가 뭔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판결이 나올 거라고, 늦어도 2달 안에 결과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요양원으로 오라고. 이틀 뒤 아들이 왔습니다. 넉 달 만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세금 절약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고 며느리가 압박했고 그렇게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집을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등기를 원상복구하겠다고. 요양원비도 다시 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제 판결만 남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집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깨진 게 문제라고.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물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냐고.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고. 지금은 화가 나고 배신감이 너무 크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앞에서 우는 아들을 보는 건 10몇 년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재판 기일이 왔습니다.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승소였습니다. 집이 돌아오는 겁니다. 옆에서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수증자의 부양 의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실질적인 보살핌과 정서적 교류가 포함돼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긴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올 때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등기 말소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고. 한 달 안에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일단 등기 절차가 끝나고 나서 결정하자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등기 말소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 집은 다시 법적으로 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1년 반이 남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 수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수아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수아와 1시간 정도 놀았습니다. 정원을 걷고 요양원 앞 놀이터에 갔습니다. 수아는 그네를 타며 좋아했습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올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수아를 데리고 와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수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와 직접 대화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수아를 맡기고 카페에 가서 기다렸다가 데려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일 정원을 걸었습니다. 박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엔 혼자 보냈던 명절, 올해는 어떻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보내고 싶다고. 전세 계약 종료가 다가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지만 예전처럼 살지는 않기로.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살기로. 전세 계약이 끝나는 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년 반 만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1년 반을 떠올렸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가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집 한 채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뒷산이 보였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집을 되찾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겠다고. 다시는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겠다고. 해시태그 6단계 수정본.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뒷산, 아파트 단지, 출근하는 사람들. 요양원에서는 볼 수 없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은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가구 배치가 달랐고 벽에 걸렸던 가족 사진들도 없었습니다. 전세 살던 사람들이 가져간 모양이었습니다. 동네를 걸었습니다. 경로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김노인이 보였습니다. 소송 결과를 물었습니다.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했지만 그 얼굴에는 연민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락에 보관했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중학교 때 쓴 일기장.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멋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커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책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를 데리고 가도 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수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아는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수아의 눈에는 여전히 우리가 한 가족이었습니다. 싸움도 재판도 배신도 모르는 순수한 눈이었습니다.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었냐고.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아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2시간 뒤 아들이 수아를 데리러 왔습니다.
수아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은 매주 수아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2주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매주였습니다. 저희도 수아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수아의 방문이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물었습니다. 왜 아빠는 항상 차에서 기다리냐고, 같이 들어오면 안 되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빠랑 싸웠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좀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럼 화해하면 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화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수아를 배웅할 때 아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저녁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다시 마주 앉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 과연 가능할까요? 일주일 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괜찮다고.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자고.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요일 저녁? 아내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차리는 아들을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오랜만에 아들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음식 맛있습니다. 아내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뭔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씩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자.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긴 회복의 여정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아직 많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풀어야 할 감정들, 회복해야 할 관계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집을 되찾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동시에 관계를 다시 정의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 수요일 저녁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2주에 한 번이 됐고 이제는 매주였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늘었고 침묵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병원은 다니시냐고, 무릎이 좀 아프지만 견딜만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정형외과를 알고 있다고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기회를 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차에 탔습니다. 차 안은 깨끗했습니다. 뒷좌석에 수아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좋겠다고, 아들이 치료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이것만큼은 하게 해달라고.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물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 몇 번은 혼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병원 갈 때 연락하라고, 데려다 주겠다고. 그렇게 아들이 병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점점 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수아가 매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다고,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랑 살고 싶다고까지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물리치료 덕분인지 무릎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걷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들 가족이 모두 왔습니다. 며느리와 수아까지. 며느리를 보는 건 재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색해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모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왔습니다. 수아는 신나서 이것저것 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잘못 이끈 것도 제 책임입니다. 아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나간 일이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갈비찜도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5명이 수아가 그렸던 그림처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수아의 학교 이야기,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왔습니다. 부엌에서 아내와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아는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후회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편함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한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다. 상처는 남아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는 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저는 수아가 예전에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5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액자에 넣어서 걸까요? 아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예전과 똑같지는 않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그날 밤 박 노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박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라고, 정말 다행이라고. 어르신 잘하셨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싸워야 할 때와 용서해야 할 때, 그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 뒤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자고. 오랜만에 다 같이.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권했습니다. 가보자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고. 1박 2일로 바닷가에 갔습니다. 아들이 차를 몰았습니다. 수아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수아와 함께 오랜만에 하는 놀이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즐거웠습니다. 아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 사진. 5명이 함께. 저녁에는 횟집에 갔습니다. 회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웃으며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픈 기억은 잠시 접어두고 숙소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내가 제 곁에 섰습니다.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하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하다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식사는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가끔은 며느리와 수아도 함께 했습니다. 주말엔 함께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손주 손을 잡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뒷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오를 순 없었지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 걸린 수아의 그림을 다시 봤습니다. 5명이 손을 잡은 그림. 이제 그 그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색한 순간들이 있었고 상처가 아물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았습니다. 우리는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싸워야 할 때 싸웠고 용서해야 할 때 용서했다고. 제 존엄을 지켰고 동시에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걸어볼 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매주 아들이 찾아왔고 주말이면 수아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통지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편지를 뜯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종결 통보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는 공식 확인서였습니다. 그 종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1년 반에 걸친 긴 싸움이. 그 종이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박 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온다고 했습니다. 딸이 마음을 바꿨다고, 함께 살자고 했다고.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박 노인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랬더니 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고. 어르신 덕분입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뭉클했습니다. 제 싸움이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수아가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눈사람 만들자고 마당에 나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눈사람이었지만 수아는 좋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 내리는 날의 가족 사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엔 혼자 보냈던 명절.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일찍부터 연락했습니다. 올해는 당연히 함께 보낸다고 아내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도우러 왔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를 지냈습니다. 5명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께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가 떡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세뱃돈이라고.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예전에 못 드렸던 것까지 드리고 싶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했지만 아들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며느리도 선물을 줬습니다. 따뜻한 내복이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아내의 것도 준비했습니다.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아내가 고맙다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전화하면 아들이 받았고 주말이면 손주를 볼 수 있었고 명절엔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매주 빠짐없이 찾아오겠다고, 건강 챙기는 것도 도와드리겠다고, 나중에 정말 돌봄이 필요할 때도 곁에 있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고. 이번엔 정말 믿는다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견뎌냈다고. 그리고 이제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다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싸워서 배웠다고. 제 권리를 지키는 법을, 동시에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고.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고. 도장을 함부로 찍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찍었더라도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요양원 좁은 방에서 혹은 더 나쁜 곳에서 외롭게 늙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제 집에서 가족과 함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고 가끔은 그날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뒷산을 봤습니다. 눈이 쌓여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전처럼 산을 오를 순 없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있느냐라는 걸 배웠습니다. 높은 산 위에 혼자 있는 것보다 평범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라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하지만 가족과 함께 봄이 왔습니다. 집 앞 화단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가꾼 꽃들이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봄의 색깔들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봄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런 봄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입학식 날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수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수아가 숙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가족 인터뷰 숙제였습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다며 공책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질문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후회하는 일은 없는지, 마지막 질문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수아는 연필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때로는 싸워야 하지만 때로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수아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자주 오고 너도 이렇게 찾아오니까 행복하다고. 수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가 숙제에서 칭찬을 받았다고. 선생님이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했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혼자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미리 연락했습니다. 외식하러 가자고. 어버이날 당일 아들 가족이 일찍 왔습니다. 수아가 카네이션을 달아줬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든 카드도 줬습니다. 카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넓은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학교 이야기, 동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용돈이라고.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하지만 아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 드렸던 마음이라고.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것도 따로 준비했다고. 두 분 맛있는 것 드시라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아가 졸았습니다.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 무게가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집에 도착해 수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엔 쉬웠는데 이제는 무거웠습니다. 제가 늙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들이 동행했습니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혈압이 조금 높으니 관리가 필요하다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아들이 약국까지 같이 갔습니다. 약을 사고 복용법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한다고.
오래오래 사셔야 한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손주 결혼식은 봐야지. 집에 와서 약을 정리했습니다. 아내도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뇌출혈 이후 꾸준히 복용하는 약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어느 저녁 박 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딸과 잘 지내고 있다고. 손자도 자주 본다고. 행복하다고. 저도 제 근황을 말했습니다. 아들과 회복됐다고. 이제는 자주 만난다고. 박 노인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잘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고. 요양원에서 그냥 체념하고 살았다면 어땠을까? 아들의 뜻대로만 따랐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가을이 또 왔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수아의 생일이었습니다. 9살이 됐습니다.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였고 며느리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수아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후 하고 불을 껐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수아가 웃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두 말없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의 장래 희망 이야기, 학교 친구 이야기,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싸워서 지켜낸 일상이라는 걸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파티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참 많이 돌아왔다고. 지옥 같던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다고. 당신 덕분이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아내가 곁에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라고. 아내가 웃었습니다. 늙은 부부의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이제는 가장 의미 있는 시기로 기억될 것 같다고. 그때 무너졌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테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겠다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모든 행복이 들어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일상을 소중히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 제 속도대로.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제가 찾은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충분합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2년 전 그때와 같은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는 요양원 좁은 방에서 추위와 외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냐고.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트리를 함께 꾸몄습니다. 수아가 제일 신이 났습니다. 장식을 하나씩 걸며 좋아했습니다. 꼭대기에 별을 달았습니다. 반짝이는 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아가 캐럴을 불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따라 불렀습니다. 음정은 맞지 않았지만 즐거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아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소원이 뭐냐고. 수아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제일 좋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다 같이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아는 모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힘들게 지켜낸 것인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걸 몰라도 됩니다. 그저 행복하면 됩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년 계획, 수아의 학교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들.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가족여행을 더 자주 가고 싶다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함께 가자고. 자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흰 눈송이들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모두 창가로 다가가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내도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지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배신의 순간, 요양원의 외로움, 법정에서의 싸움, 그리고 천천히 회복된 관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아는 거니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기에 더 단단해진 거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트리에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온통 하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수아가 깼습니다. 창밖을 보더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왔다고. 밖에 나가도 되냐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 가족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수아와 함께 작년보다 더 큰 눈사람이었습니다. 다 함께 만든 눈사람, 가족의 눈사람,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사람 앞에서 5명이 함께 수아가 그렸던 그림처럼 손을 잡고 웃으며 아들이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찰칵. 그 순간이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하얀 눈 위에서 추운 겨울날,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한 순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들. 무너졌다가 다시 쌓아 올린 관계. 오후에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아가 아쉬워했습니다. 더 놀고 싶다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수아가 약속했습니다. 꼭 온다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텅 빈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사람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 녹아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또 만들면 되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멀리 왔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둘 다 잘했죠? 맞습니다. 우리 둘 다 잘했습니다. 함께 버텼고, 함께 싸웠고, 함께 용서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느낀 감정들을 적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왔다. 하지만 그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다. 존엄의 가치, 가족의 의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힘. 이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다.
제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수아가 이 일기를 읽을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수아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가족을 지켜냈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라는 걸 압니다. 싸워서 지켜낸 일상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제 권리를 지키되 용서할 줄도 알겠다고, 무엇보다 다시는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서류를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으면 물어보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거절하겠다고. 이것이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깊은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 속에서 저는 웃으며 잠들었습니다.